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혜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정보 영상을 올릴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 특히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재판상 이혼을 고민을 하시거나 현재 재판상 이혼을 진행 중이면서 판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내가 무엇을 갖겠다라고 주장한 재산 그리고 얼마를 갖겠다고 주장한 재산, 그러니까 기여도라고 하죠. 몇 대 몇 퍼센트를 주장했는데 이것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인가, 사실 잠들기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변호사 같은 경우도 대략적인 거는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재판부의 생각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예상치 않았던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판결과는 너무나 다른 판결이 나올 때가 가끔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판결이 나서 약간 불리하다, 뭐 약간 유리하다, 잘 나왔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지 전혀 몰랐다 뭐 이런 판결은 드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걸 정확히 예상할 수 없는가라고 하면 상속은 유류분 계산을 하면 있잖아요. 우리 원 단위까지 딱 떨어집니다. 계산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되는데 이 재산분할의 특징은 첫 번째는 우선 법에서 어떻게 판결을 해라 재산분할하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이렇게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는 방법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뭐 비상사건이기도 하고 재판부의 재량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여기서 나오는 거랑 여기서 나오는 거랑 이게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은 재판부의 재량 범위가 넓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적인 기준은 뭘까? 따져보면 그것도 사실 명확히 우리가 이런 기준을 하겠다라고 정해놓은 것도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이혼을 많이 하는 변호사들도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뭐 이런 노하우, 판결문 이런 거를 참작을 해서 이런 부분에 주력을 좀 하고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주장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서면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상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반복해서 제가 이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제 알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형수술하는 거랑 똑같아요. 김태희 코를 여기 얻는다고 제가 김태희가 되냐고요? 아닙니다. 얼굴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은 높이의 코를 얹어도 외모는 다를 수밖에 없듯이 이 이혼소송이라는 거는 유일하게 지구상의 유일한 부부잖아요. 똑같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정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르다가 정답이지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퍼센트 가져온다 이런 거 없습니다. 물론 30년 40년 살면 누가 사왔든 뭐 어떻게든 중간에 조금 뭐 주식에서 얼마 정도 손실을 봤든 이런 거 무시하고 어데오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특히 10년차 미만의 부부에게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여도가 10%만 움직여도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니까 이렇게 억대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고 특히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 특히 아내분들 요즘 같은 경우 아내분들 같은 경우 1년에 2, 3천만 원 어떻게 마요. 그러니까 재산분할에서 정말 1%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민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은 무엇을 정리하고 싶으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정말 정해진 기준도 없고 케이스별로 다 다른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하나 이제 봤습니다. 그 논문은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해서 13개월에 전국에 있는 5개의 가정법원에서 1000건 정도의 그러니까 재산분할과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1000건이 약간 넘는 숫자의 판결문이 있었고 그 중에서 서울가정법원이 그의 절반인 500건이 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내려진 500건 정도의 판례를 전부 분석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대략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리를 잘했다. 그리고 실제 판례를 가지고 정리한 거니까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건번 하나하나를 법원에 요청해서 실제 판결문을 입수해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재산분할을 정리를 했는데 일단 재산분할은 우리나라 가정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요. 만약
이혼이 안 된다 그러면 청구를 기각한다면 그만이에요. 이혼 청구가 기각되니까 위자료도 없고요, 친권양육권 지정도 없고요, 당연히 재산 분할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혼이 된다라고 하면 재산이 0인 상태면 몰라도 재산 분할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다 보니까 재산 분할 판결이 이제 따라 나오게 되죠. 그러면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할까? 대략적으로 보면 우선 가정법원은 그렇게 정해요. 이 두 부부의 재산이 무엇인가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재산, 소극재산이라고 해서 부동산, 예금, 주식 이런 거 적극재산이고, 은행에 있는 채무 또는 뭐 옆집 영희 엄마한테 빌린 사채 이런 건 소극재산이라 그래서 원고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피고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이거를 합해서 그래서 부부의 총 자산이 얼마 이렇게 정합니다. 원래 이 부부는 재산이 20억인데 빚이 10억 있다 보니까 부부의 실질 재산은 얼마냐 했더니 10억인 거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5대5로 나눈다라고 하면 5억씩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채무가 똑같이 5억씩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사업을 하면 남편분한테만 채무가 다 10억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20억의 재산에서 남편의 채무 10억을 전부 상환한 걸로 보고 먼저 상환을 해요. 나머지 10억을 나눠 갖게 되니까 실제로는 남편분은 15억의 재산을 가져가게 되고 아내분은 5억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분이 10억을 갚아야 되니까 5억과 5억 이렇게 계산이 맞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무엇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할 것인가, 집과 주식, 예금 이런 대상을 정한 다음에 이 부부한테 재산 분할을 몇 대 몇을 할 건가, 두 번째 요걸 정하고요. 마지막으로 몇 대 몇 좋은데 똑같이 현금이라서 5억 이렇게 나누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대부분 부동산과 예금, 주식, 자동차, 그 다음에 대출이랑 막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집을 가져가고 누구는 상가를 가져가고 누구는 자동차를 가져가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차액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많이 가는 쪽이 반드시 있게 되죠. 그럼 많이 가져가는 쪽에서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다지, 그러면 첫 번째 재산 목록 정하는 건 뭐 뻔한 거니까 또 변호사들이 다 갖다 이렇게 해서 갖다 바치니까. 근데 몇 대 몇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려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우선 황혼 이혼 같이 뭐 30년 40년 살고 나면 이 집을 누가 해왔는지 중요하지는 않지만, 신혼차 이혼이라서 1년 2년밖에 안 살았는데 재산 분할 한다 그러면 이 전세보증금 누가 가져왔는지, 이 아파트 누가 돈을 대서 가져왔는지 명의 상관없이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게 절대적으로 기여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년을 살았어도 친정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서 상속받은 재산이 굉장히 많고 지금 전체 가액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거 반드시 기여도에 이제 가만히 됩니다. 그래서 기여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는, 이게 신혼차 이혼일수록 누가 해갖고 왔는지, 그동안 누가 돈을 벌었는지, 그 다음에 오래 살았어도 이 재산이 작년에 친정아버지한테 시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서 기여도를 따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크게 갈라지는 거죠. 10% 단위대로. 두 번째는 실제로 보면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양육권을 다툰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19세 미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다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이혼을 하면서 얘네들이 전부 양육권자를 따라서 전학을 가야 되는, 그거보다는 양육권자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2주택에서 살면서 차익이 있다 보면 현금을 어느 정도 정산해주고, 2주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양육권자한테 안정적인 교육 환경, 양육권자 아이들이 미성년자일 때 이 집에서 살아야 하는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 하나 이제 작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해서, 아무래도 집을 나간 쪽은 이 집에 살 의사가 없다라고 본다거나, 아니면 이혼소송이 보통은 짧아야 1년 반, 2년 걸리거든요.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살았고, 그죠? 한쪽 배우자하고 자녀들은 나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쪽이 희망하고 이게 무리가 되지 않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이쪽에다 주택을 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현재 누가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물론 이제 양쪽 당사자가 이 집은 누가 가졌으면 좋겠다 합의한다면 전적으로 합의를 따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고 법률적인 쟁점을 따지게 되고 정리를 마치고 나면 기여도와 관련해서 누가 뭘 가져갈까 할 때도 계속해서 양쪽에서 원고표가 의견을 냅니다. 이건 누가 가졌으면 좋겠고 누가 가졌으면 좋겠어 해서 판결을 앞두고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특히 이 집은 누가 가지고 싶은가, 이건 정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파트 값이 비싸잖아요. 그죠? 서울 같은 경우 뭐 강남 수십억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통은 재산 분할하면 5대5인데 서울의 강남 아파트 20억짜리 내가 가져온다 그러면 10억은 내 몫이라서 그렇다고 치면 10억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대출이 잘 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설사 대출이 된다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10억 대출 이자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자녀들하고 아내가 양육권자를 지정받아서 이 집에 사는 게 맞는데, 학교도 옆에 있고 맞는데 아내가 이거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대출을 떠안고 또는 대출을 내서 남편한테 줘야 되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재판부가 엄청나게 고민하십니다. 저희 쪽에서도 이제 제가 만약에 아내 쪽 변호사라고 하면 대출도 금융위원회에서 알아보고, 다른 거 예를 들면 조그만 상가 이런 걸 또 가져올 수 있다면 그거를 파는 방법도 알아보고, 갖가지 방법을 다해서 차액을 금전으로 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재판부한테 의견을 드리게 되죠. 저희가 도저히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으면 재판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판결을 어떨 때는 이제 미루시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남편한테 아파트를 주고 금전으로 얼마 가져와라, 이런 판결을 이제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되는 아내분한테 그 집을 줬을 때는 결국은 그 이자 원리금을 감당 못해서 경매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그 가족 전체에게 이혼 못지않는 불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도 차선책으로 별 수 없이 그 돈을 받아서 규모는 작지만 안정적으로 주거를 얻으라고 이런 판결을 이제 내리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이 집을 누가 가지는가라는 부분에 결정할 때 보면은 처음에 누가 가져왔느냐 이런 거는 아주 신혼이었 때, 얼마 안 살았을 때, 요때는 중요한데 10년, 20년, 30년, 40년 살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집에 누가 사는 게 안정적인가 라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과거 제가 한 15년 전 이혼소송에서 두 분이 살던 아파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서울 근처에 이렇게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아파트 값하고 감정을 해보니까 상가 가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나눠 가지시면 돼요. 근데 서로 상가를 가지시겠다고, 서로. 왜냐면 아파트는 사실 산다는 의미지 이게 돈이 되지 않지만 상가는 월세가 꼬박꼬박 잘 들어오니까 이때 재판부가 결정을 아내분한테 해줬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 이유가, 이분이 평생을 이제 고생도 하시게 됐지만 결정적으로 이 70대에 가까워진 이 두 분의 파탄 원인이 남편의 외도였거든요. 그 다음에 아내분이 이제 젊어서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 허리 수술해서 허리를 잘 못 쓰세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남편분도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나도 늙었다. 나도 돈 못 번다. 근데 나 이 아파트 갖고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제가 그때 재판부에다 참고조례를 내드렸어요. 그 아파트를 월세 놓으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자료를 이제 인근 이제 부동산 시세에 찾아가지고 상가에서 들어오는 그 월세 수입하고 거의 비등비등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보증금 놓고 월세 받아서 쓰세요. 꼭 그 넓은 집에 이혼하고 뭐 46평짜리 혼자 뭐하러 사세요. 이렇게 해서 재판부가 그 부분도 아마 참작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책 사유가 기여도에도 물론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만, 물론 재판부는 안 미친다고 하시지만, 누가 무엇을 갖겠다고 선택할 때, 누구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 할 때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저희도 일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말 재산분할 판결이 잘 나온 게 있고요. 저희는 최소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안 나오는 판결이 가끔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AI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재판부의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 어쨌거나 당사자가 만족하지 못한 판결을 받았을 때는 저희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언짢고 속상하고. 그래서 결국 항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정확히 몇 대 몇을 재판부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끝까지 알 수 없죠. 다만 판결문을 쓰시기 위해서 이제 이 기록 전체를 파악하시고 판결문 쓰기 직전에 조정을 주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은연중에 이제 의사를 내비치시기는 해요. 이 정도 한 정도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제 의견을 주시긴 하거든요. 그 판결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을 제시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돈을 주는 사람이 힘드니까 받는 쪽을 약간 양보시키신다라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판결문을 이렇게 받아보면 실제로 받는 쪽에도 얼마 정도 이렇게 받고 조정하시는 게 어떻겠냐. 물론 이제 재판부께서는 그 고민을 하세요. 합의하고 빨리 받으면 좋지 않겠냐. 시간 끌지 말고 항소하고 앞으로 1년, 2년 더 가는데, 이런 의미가 있으시니까 그래도 받는 쪽에 조금 양보하면 오늘 여기서 합의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를 갖고 계세요. 충분히 이해는 하죠. 근데 어찌됐든 뭐 합의하는 게 제 변호사 맘대로 되나요? 당사자가 또 동의를 해야 되고 상대가 동의를 해야 되고, 어쨌거나 그 조정이 딱 결렬 내고 나서 판결문을 받아보면 건의해 주셨던 것보다 약간 높게 나온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재산분할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 누가 소유하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집 소유에 대한 명의에 대한 집착이라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걸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전 재산이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전세권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전세에 들어가는 거, 월세 말고 전세라는 게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사는 집 그게 누구 건가? 이런 걸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민적인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제가 이 집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현재 누가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혼 소송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한 집에 살면서 이혼 소송하시는 경우 제가 여태까지 본 거 중에 5, 60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집을 나가세요. 근데 이거 누가 그럼 이 집을 비우는가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박사학위 논문에 그런 문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죄책감을 느끼는 쪽이 그 집을 떠난답니다. 서양에선 그렇게 얘기한대요. 죄책감을 느끼는 자가 집을 떠난다.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는 남편이 그 유책사유를 제공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큰 게 폭력, 외도 이럴 때 남자가 집을 떠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될 때는 아내가 집을 떠나고요. 그 다음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될 때 집을 떠난답니다. 그러면 이게 뭘 반증하는 걸까요? 물론 이게 10년 전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때까지 남자들은 아내를 때리는 거, 폭력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덜 느낀다는 거죠. 외도를 했을 때보단. 너무 속상하죠. 여자를 때리는 거에 대해서 외도했을 때만큼도 미안하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반증이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 사건을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폭력이 정말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내분들이 애들 데리고 쉼터로 떠나갔던 것 같아요. 진짜 돌이켜 보니까. 오로지 남편을 피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집은 나의 보금자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자리, 내가 살았던 터전 이런 게 아니고 남편한테 그 사각형 집에서 갇혀서 너무나 맞았던 고통의 지옥의 공간이었다는 거죠. 아내한테. 그래서 아내가 떠나간답니다. 남편분들 아내분 때리면 안 됩니다. 아내분뿐 아니라 사람은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대명천지에 2023년도에 어떻게 매를 피해서 집을 나가게끔 해요.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 아니에요. 제가 감정이입은 잘 안 하는데요. 소송할 때. 그런 분들 이혼 소송 끝나고 나와서 이렇게 돌아올 때면 죽기 전에 천벌 받아라 이씨. 그러고 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되시겠죠. 여러분들 이혼은 불가피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해야만 하는 분들이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혼하고 나서 이 집을 누구를 위해서 유지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 대부분 자녀입니다. 그래서 양육권자가 그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상대 배우자가 양보를 해줬으면 하는 게 변호사로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 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